안녕하세요. 개인회생이나 파산. 이걸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. 오늘은 어떤 법률 사무실을 골라야 할지, 특히 어떤 곳을 좀 피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좀 깊이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유튜브 영상 자료들, 거기서 이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릴게요. 사실 좋은 곳 찾는 것만큼이나 나한테 좀 회가 될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그런 곳을 거르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. 어떤 점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바로 시작해보죠. 자, 그럼 첫 번째로 피해야 할 것. 영상에서는 변호사가 아니고 그 소위 사무장이 전면에 나서는 사무실을 주의하라고 하던데요. 이게 정확히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건가요? 네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사무장이라는 게 법률 자격 없이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막 처리하는 겨우를 말해요. 그러니까 서류상 대표는 변호사인데 실제 상담부터 모든 진행을 사무장이 다 하고 변호사는 뭐랄까 이름만 빌려주는 거죠. 아, 이름만요? 네. 가장 큰 문제는 만약에 절차가 잘못되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요. 이 사무장은 법적 책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그냥 연락 딱 끊어버릴 수 있고 변호사는 나는 잘 모르는 일이다. 이렇게 발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. 여러분 사건을 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변호사인데 말이죠. 아, 그러니까 실질적인 책임자가 누군지 좀 애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거군요. 그럼 이걸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, 저희가? 핵심은 그거예요. 담당 변호사하고 직접 소통이 가능한가?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.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내 변호사랑 직접 통화하거나 만나서 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지, 그리고 그 변호사가 실제로 이 회생 파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지 이걸 꼭 따져보셔야 해요. 결국 변호사가 내 사건에 얼마나 직접 관여하고 책임감을 보이는지 이게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변호사하고 직접 소통이 되는지 여부, 꼭 기억해야겠네요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요. 비용 문제를 좀 애매하게, 불투명하게 설명하는 것도 피하라고 하던데요. 맞습니다. 그 변호사 수임료 말고요. 법원에 내야 하는 돈들이 또 꽤 있어요. 예를 들면 소송 서류 낼 때 내는 인지대라던가 서류 보내는 우편 비용 같은 송달료, 그리고 회생 절차 관리하는 분에게 주는 예납금 뭐 이런 것들이죠. 그리고 빚이 얼마인지 증명하는 부채 증명서 발급 비용도 들고요. 네네. 문제는 이런 비용들을 처음부터 투명하게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. 안 하고 나중에 이것저것 추가로 요구하거나 특히 송달료 같은 경우는 사건 끝나고 나면 돌려줘야 하거든요. 의뢰인한테. 아, 돌려줘야 하는 돈이군요. 네. 근데 이걸 제대로 정산 안 해주는 곳들이 있다는 겁니다. 그 송달료 정산이요. 액수가 이게 좀 되나요? 네. 사건마다 다른데 보통 뭐 수십만 원 정도 되고 전체 비용에서 한 30에서 40%? 그 정도 차지할 수도 있어요.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돈인데 이걸 제대로 안 챙겨주는 거죠. 그리고 또 비용 관련해서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 발행을 좀 꺼리는 곳, 이런 것도 좀 의심해 봐야 합니다. 아, 왜죠? 나중에 법원에서 혹시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. 그때 증빙 자료가 없으면 좀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요. 결국 비용의 투명성, 이게 그 사무실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투명한 비용 안내랑 정산. 이것도 진짜 필수 체크 사항이네요. 세 번째 유형은 좀 의외였는데 수임료 내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대출업체를 소개해주는 사무실도 있다고요. 이게 당장은 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왜 피해야 하는 거죠?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습니다. 당장 수임료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근데 결국 여러분한테 새로운 빚을 지우는 거예요. 그것도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는 포함시킬 수도 없는 빚을요. 아, 포함도 안 돼요. 네, 이 대출금은 별도로 다 갚아야 하고 이자 부담도 이게 만만치 않죠. 사무실 입장에서는 수임료 한 번에 받으니까 편하겠지만 여러분에게는 전혀 이득이 없는 방식입니다. 정말 여러분을 위한다면 대출 알선보다는 뭐 수임료 분납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방법을 안내해 줄 겁니다.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. 이게 선의처럼 보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할 유형은 뭘까요? 네 번째는요, 여러분의 그 구체적인 상황,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얼마고, 부양가족은 몇 명이고, 재산은 어떻고, 빚은 왜 생겼고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건 자세히 들어보지도 않고, 무조건 가능합니다. 100% 됩니다. 이렇게 장담하는 곳이에요. 아니, 무조건 된다는데 왜 피해야 하죠?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? 막 자신감 있어 보이고.
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 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에서 아주 꼼꼼하게 심사하는 절차거든요.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가능 여부나 뭐랄까 유리한 진행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. 제대로 된 상담이라면 여러분의 통장 내역, 재산 상태, 채무 내역 이런 걸 좀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얘기해 줘야죠. 네, 그쵸.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된다 이렇게만 하는 건 일단 사건을 맞는 거 그거 자체에만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. 오히려 좀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주고 때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는 곳이 훨씬 믿을 수 있어요. 그래야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제대로 대비할 수 있겠죠. 네. 오늘 개인회생 파산 절차 알아볼 때 주의해야 할 법률 사무실 유형 4가지를 짚어봤습니다. 변호사 대신 사무장이 주도하는 곳, 비용이 불투명한 곳, 수임료 대출을 권하는 곳,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 된다고만 하는 곳이었죠. 맞습니다. 법률 대리인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말 중요한 결정이에요.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단순히 피한다 이걸 넘어서 정말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인가 이걸 좀 따져보셔야 합니다. 그러니까 투명성, 변호사의 직접적인 책임감, 그리고 현실적인 상담 능력 이 3가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. 오늘 얘기한 피해야 할 곳의 특징들 있잖아요. 이걸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? 그러면 내가 찾아야 할 곳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상담하고 내 질문에 명확히 답해주는 곳, 또 모든 비용 항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상 계획까지 미리 알려주는 곳, 이런 긍정적인 기준들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